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반야신경 두 번째인데요. 우리 총 4번에 걸쳐서 끝내려고 했는데, 이제 지난번에는 반야신경이 어떤 경전인지 그 반야신경이 나오게 된 그 역사적 배경하고, 그 다음에 제목하고 첫 번째 구절, 이제 관자재보살 행신반야 바라밀다시 조겨놓은 계공, 돌체고해. 그거 이제 설명하고 잠깐 끝이 냈는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 처음부터 한번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리자, 색불이공 궁불이색 수사행식 부여시 하고, 이제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까지 해서 이제 무색 생량 미축본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에서 육근 육진 12차하고 그 다음에 18개까지 또 공 가운데는 본래 없다라는 그 내용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이 이제 처음 시작되는 부분 잘 아시다시피 간자재보살로 시작을 하는데, 왜 아발로키테스바라가 중국의 최초의 구라마지빠가 번역을 할 때 간세음보살로 번역을 한 다음에 거의 중국, 일본, 한국에는 간세음보살로 굳어졌고, 또 자비하신인 여성성을, 모성을 나타내는 그런 걸로 많이 이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현장이 봤을 때 간세음으로 번역한 건 잘못이다. 의원상으로 봤을 때나, 또 아발로키테스바라의 그 이미지도 사실은 지나치게 자비를 내세우는 게 중국 불교에 와서는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자비는 두 번째고 첫 번째가 지혜다. 오히려 그게 관자재의 의미다. 그래서 이제 의원하고 이런 거는 지난주에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자재는 자재천이라는 이제 힌두교의 신에서 빌려왔던 거고, 그래서 이제 아래로 내려다 보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게 관자재였어요. 그래서 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자비는 그 다음이라는 얘기가 이제, 그리고 불모경이라는 얘기하고, 이제 그 같이 이제 얘기를 했었던,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관자재보살 행신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오온 계공을 이제 제 식으로 이제 한번 해석을 해봤네요. 이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산스크리트를 그대로 직역한 거예요. 이게 이제 한문본을 조계종에서 많이 이제 번역하는 거하고 비춰봤을 때, 이제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간자재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을 행함에 있어서 다음을 확실히 비춰봤다. 오온의 자성이 공함을, 이렇게 해서 오온의 자성이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쉬워요. 이게 분명히 오해가 없습니다. 그냥 한자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보고 이렇게 했을 때보다 오온의 자성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훨씬 더 초기 불교의 무아의 의미가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번역으로 산스크리트어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재밌었던 게, 행은 제가 생각에 요거는 얘기를 지난주에는 안 했는데, 행동한다라는 뜻인데, 마지막 주문의 아자아제, 바라아제를 우리가 흔히 한국말로 가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이게 행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되는 내용인데, 되게 재밌었던 게 심자로 그 한문으로 번역한 걸 우리 한문경전을 읽을 땐 단순히 그냥 수식어로 아주 깊이 있는 바라밀다로 부사로 번역을, 오늘 행용사나 부사로 번역을 했는데, 재미있던 게 의원에 겜브리아라는 게 여성의 질과 탯줄 사이에 있는 부분이니까 이게 모태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만큼, 생명의 근원보다도 더 깊은, 그게 심자에 들어가 있다, 원문이. 그래서 그 얘기 이제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야에 대한 설명은 이제 그 오원을 설명했었어요. 브라즈나가 이제 프리나 비포의 의미고, 또 퓨어나 얼티밋이라는 뜻으로도 되니까, 하여튼 아르말이나 지식이 생기기 이전이니까 오염되지 않은, 가장 우리말로는 선입견을 배제한 이런 뜻이 오히려 더 가까운 뜻이 되겠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선입견 없이 보는 지혜, 그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반야를 흔히 얘기를 할 때 책에 보면은 이제 여기저기
3종 반야를 얘기를 하는 경우로 우리가 흔히 보는데, 실상반야, 간조반야, 문자반야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실상반야라는 게 뭐냐 하면, 그 진리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야가 지혜라고 했을 때 지혜 그 자체. 그리고 이제 이 대승불교에서는 우리 중생들이 본래 이 반야를 모두 다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성이 모두가 다 불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했을 때 불성이라는 의미하고 거의 가까운 게 실상반야예요. 참된 성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리고 관조반야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조견, 오옹, 개공할 때의 그 반야예요. 그 실상을 관조하는 지혜라는 의미고, 문자반야는 이제 실상을 문자로 설명하는 거니까 모든 경전의 지혜가 바로 문자반야예요. 이걸 방편반야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반야의 뜻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천태종에 와서는 공과중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연결시켜서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참고로 그냥 하세요. 이게 또 설명하면은 길어요. 다만 뜻이 뭐냐 하면, 이제 그 공은 반조관야인데 일체지라는 의미는 소승에서 말하는 최고의 지혜를 말해요. 그리고 가라고 얘기했을 때는 도종지라고 방편반야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문자반야하고 똑같은 건데, 이제 소승과 대승에 두루 걸쳐서 이제 견문을 균등히 아는 그런 그거를 여기는 이제 방편반야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중이 이제 천태종에서는 바로 실상반야고, 일체종지라는 말은 모든 일체법의 그 본질을 이제 아는 거, 그게 이제 재승의 최고 지혜가 일체종지인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라밀다도 우리가 흔히 완성이다, 도피안이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어원을 가만히 따져보면 이 프라즈나 파라미타에서 파라가 비욘드라는 뜻이 있어요. 비욘드. 그러면 이 완성이나 피안, 이 차안이 아닌 그 넘어서 있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얘기했던 프라즈나라는 지혜로서 넘어가 버린 것이 공간이나 물리적으로 어떤 장소를 넘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걸 초월한, 무관한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피안하고 차안을 얘기했을 때, 피안은 열반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열반의 세계는 바로 모든 일체의 분별이 끊어진 자리를 열반이라고 하니까 상대적인 분별 세계가 아닌 세계를 열반이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 차안은 상대적인 분별 세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라미타라는 의미는 결국은 상대적인 분별 세계를 넘어서 있는 세계라는 뜻이니까, 그 넘는다는 의미가 공간을 넘는다는, 그거와 무관한 상대적인 분별이 끊어진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지혜로 상대적인 분별을 넘어서 가 있는 이런 뜻이니까 뿌라지나 의미하고 그냥 바로 통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비추어 본다라는 게 조견의 의미다라는 게 이제 지난번에도 설명했고, 공도 여기에서 분명하게 자성공이라는 의미를 같이 분명히 붙였어요. 그래서 자성이라는 의미가 초기 불교에서부터 원래 고유한 불변의 성질, 스스로 가지고 있는 성질인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에는 불변하는 그런 고유한 성질이라고 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 의미가, 공을 자꾸 철학적으로 개념화하려고 하는 데에서 공에 대한 오해가 많이 생긴다, 이런 얘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오히려 철학자들이 공은 뭐 emptiness가 아니다, nothingness가 아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말을 붙여가지고 공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무엇이 없는 상태, 결여된 상태, 부족, 흑공, 영, 그냥 없다는 뜻이 없다, 비었다, 우리말로도. 그래서 이 공을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지난 시간에도 색성향 미초법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현상계의 특질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 현상계의 특성 자체가 사실은 고정된 실체라고 할 자성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오히려 형용사가 공이에요. 이 공을 개념화해서 철학화하려고
하는 데서 오히려 공에 대한 오해가 생긴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이제 요약한 겁니다. 한번. 그래서 색 자체가 대상인 물질이 아니다. 객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이나 현상이라고 인식한 우리의 인식일 뿐이에요. 인식. 바깥에 있는 것을 우리가 파악한 이미지. 그러니까 색은 내 마음속에 인식된 대상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구체화한 거. 그것이 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색에는 색, 성량, 미초법이 다 포함되는 거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그게 제가 한 게 아니라 일부 학자들이 분명하게 그 부분 얘기하고 있는 근거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예, 문헌까지. 그래서 요걸 비춰가지고 제가 이제 해석을 다시 해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관자재도 그대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관을 보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보는 것이 자제하니 말이에요. 보살은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보는 것이 자제한 것을 깨달은 사람이 생명보다 깊은 지혜로, 생명의 근원보다 상대적인 분별 세계를 넘어서 행동할 때 비춰보는 것이, 이것도 주어로 해야 돼요. 빈 그대로 오온이 다 비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온이 빈 이유가 오온이 비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오온은 대상이고 이 객체잖아요. 그 다음에 이 객체를 보고 있는 주체가 상정이 되잖아. 그런데 먼저 본다라고 하는 주체가 보는 것이 비우면 어떻대요? 보는 것이 비면. 보는 것이 공이면 대상은 저절로 공이 돼요. 그래서 상대적인 대상에 있던 것을 거꾸로 보는 것이 있는 그대로라는 의미는 일체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게 관자재예요. 그렇게 보니까 보는 것에는 일체의 선입견이 없는 뿌라져나죠, 그게. 그렇게 보니까, 빈 상태로 보니까 오온에 대해서도 뭐뭐라고 의미 부여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실체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오온이 있는 그대로 다 빈 거예요. 비춰보는 그대로. 그러니까 보는 것이 비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얘기할 때도 내가 먼저 마음을 비우면 상대방이 마음을 비우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대로 보인다라는 게 공이에요. 어떤 의미를 덧붙이지 않은 것, 어떤 실체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는 것, 그게 이제 경공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적어놓은 게 관자재가 경공이에요. 관자재가 경공이에요. 그러면은 관자나 견자나 본다라는 뜻이니까 똑같은 의미고, 이 관자가 견자예요. 본다. 그리고 자재는 있는 그대로인데, 있는 그대로 어떤 선입견도 덧붙이지 않은 상태로. 그리고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인데, 앞에서 얘기했던 반야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관조반야가 되는 거죠. 관조반야. 그래서 그렇게 보면 오온의 실체는 자성이 없다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도일체 고액은 제 생각에는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일체의 괴로움과 재앙도 본래 없다. 도자를 무자로 바꿔버리는 게 차라리 좋을 것 같다. 아니면 무자를 삽입하든가. 그래야 뒤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하고도 맞아요. 뒤에는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무색, 성량, 미첩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 무명계, 무거진 멸도잖아. 전부 다. 그럼 무거진 멸도하고도 이게 짝을 맞추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무일체고액이 돼야 돼요. 무일체고액. 그렇지 않아요? 제도할 게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군더더기 그 산스크리트 원문의 도일체고액에 해당되는 구절이 없는데, 이게 중국 사람들이 브라마지파가 번역하면서 그때 다른 판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재 알려져 있는 산스크리트 원문에는 도일체고액에 해당되는 원문이 원래 없다는 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른 책에도 많이 있어요. 그걸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군더더기예요. 그리고 내용을 덧붙일 필요도 없고, 덧붙이더라도 무일체고액, 아니면 무도일체고액, 제도해야 될 일체고액이라는 건 없다. 그래야 뒤에 나오는 무고진멸도하고도 맞잖아요, 문맥이.
그래서 제도할 게 본래 없다. 아예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을 것 같다. 그래서 더일처구획은 군더더기일 수도 있다. 자, 이게 이제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 이제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직시색, 수상시적, 부여시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반야신경 해설서들이나 반야신경 강의하는 영상들을 보면 색적시공, 공적시색에 대해서 또 색불이공, 공불이색을 나누어 가지고 이거는 뭘 얘기한 거고 이건 뭘 얘기한 거라고 굉장히 많이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보면 볼수록 더 헷갈려요. 볼수록 더 헷갈려요. 그리고 알듯말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것에 또 다른 썰을 더 보태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러한 색적 시공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하는 것은 좀 너무 철학적이고 현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배제해버리고 원문의 뜻에 충실하게, 특히 산스크리트 원문을 참조해가지고 보면 그냥 심플해요. 공의 의미를, 이제 공 자체를 자꾸 어떤 철학적인 그 의미가 있는 것으로 개념화하는 데서부터 이런 오해가 비롯되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일단 그 조계종에서 한글 번역을 한 거하고, 이건 한문을 그대로 이제 번역했는데 산스크리트 원문을 직역한 걸 한번 보세요. 여기에라는 말도 아주 중요해요. 여기라는 말은 앞에서 조견, 오온, 계공하는 그 자리에는 이 말이에요. 관자재 보살이 조견, 오옹하는 거기에는 이 말이에요. 행신반야 바라밀시 할 때 거기에는 이 말이에요. 자리 붙들어요. 색이 공성이고 공성이 색이다. 이게는 공이라고 해서 이제 왜 성자를 붙였냐 하면은, 그러니까 텅 빈 성질 특성이라는 의미인데, 거기 뒤에 보면은요, 이 수냐타의 락샤나라는 말을 붙인 게 나중에 나와요. 근데 그거 이따가 나오면 다시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색은 공성과 다르지 않고, 색을 떠나서 별도로 공성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성이 색과 다르지 않다. 공성을 떠나서 별도로 색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색인 그것이 공성이고 공성인 그것이 색이다. 수상행식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죠. 또한 이와 같다는데,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어원을 분석하는 거는 너무 지겨우니까 그만두고, 이제 여기 제가 설명한 그대로 다 왔는데, 색을 분류하는 게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이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색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레드 파인이 또 영어 책에서도 잘 설명한 거 지난주에 안내해 드렸잖아요. 그 색이 그 중간에 거 먼저 보세요. 색이라는 의미가 형성한다는 뜻에서 파생된 그런 이제 명사인데, 색을 분류하는 게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개념적인, 보이지는 않지만 대상이 분명히 있는 게 소리나 그 향기나 맛이나 촉감은 대상화해서 눈으로는 볼 수 없죠. 있잖아. 맛이나 소리 같은 거 들리듯이, 제 목소리가 지금 들리듯이. 그 다음에 무견무대는 보이지도 않고 대상도 없는 게 이게 뭐예요? 습관이나 버릇이나 표정 같은 거, 우리 의식도 그런 거 마찬가지죠. 수상식이라고 했을 때 이런 게 다 이제 색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 색이라는 의미 자체가 물질이나 고정된 형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그 반야신경을 번역하는 것도 여기는 이제 번역하는 게 애매하니까 이제 조계종에는 색과 공을 번역 안 하고 한자말로 그냥 써놨어요. 근데 많은 책들이 물질이 공과 다르지 않고, 뭐 또 형상이 공과 다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색을 물질 혹은 형상으로 번역을 했는 게 많은데, 그 물질로 번역한 거는 일단 다 틀렸다고 보면 돼요. 물질이 아니에요. 그리고 형상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형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무견무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유견유대도 있잖아. 성냥미촉도 색에 해당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형상으로 해석하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질로 해석하는 건 더더구나 이거는 틀렸고. 자, 그래서 이제 뭐 색에 대한 얘기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대고자라 그래죠. 이제 원래 이제
우리 지금 현장 번역 반야신경에는 이와 같이 나연 들었다 하고 이제 간세음보살이 이제 법문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사리자가 질문을 하고 이런 게 그 광본이나 혹은 대본이라 그래도 반야신경 다른 판본에 그게 있는데 여기는 생략이 돼 있는데 이제 사리자가 대고자로 질문하는 자로 이렇게 나오고 관자재보살이 사리자한테 설명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반야신경을 공부하면서 서너 가지 주목해야 되는 문제를 의문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자 그 얘기했어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이제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사리자를 반야신경의 대고자로 등장시킨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이제 10대 제자 가운데 사리자는 지혜제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상대되는 보살은 지혜에 하시는 누구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는 문수보살이잖아요. 그죠? 그 간세음보살은 자비에 하시느라 그러고 근데 왜 지혜에 하시는 문수가 지혜를 설하지 않고 간자재가 설하는가? 이것도 하나의 의문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간자재보살의 원문을 우리가 어원을 따져보니까 오히려 지혜를 더 우선시하는 게 아발라키테스바라다. 우리 간자재로 번역한 것도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자비의 하신으로 이미지화된 것은 중국하고 한국 속에 간세보살 신앙이 형성될 정도로 간세음으로 번역하면서 그렇게 이미지가 고착이 되어버렸는데 사실은 이제 초기 산스크리트 원문에서는 아발라케테스바라는 관자재로 번역하는 게 어원상으로도 더 맞고 지혜를 오히려 일깨워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탄생설화하고도 이제 관계가 되는 게 이제 그 부처님의 생모인 마야 부인이 이제 죽어서 도리천에 환생을 했다가 다시 간세음보살을 그 환생을 했다는 이런 얘기들이 이제 덧붙여져 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했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제 사리자는 누구냐 하면 사리는 어머니 이름이에요. 푸트라는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사리라는 여인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사리푸트라라고 이름이 이제 붙여졌는데 사리는 원래 새 이름이래요. 새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새를 얘기를 하긴 하는데 굉장히 어떤 책에 보면 눈이 아름다운 새가 사리라는 새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이 아름답다라는 게 우리 벌써 본다라는 이미지가 견자하고 다 관계가 있죠. 그죠? 그리고 사리자를 우리 의역을 했는 반야신경 여러 가지 해설서 가운데 다석 유영모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우리나라 한국에 나온 신학자라고도 하고 YMCA에서 성경하고 불경, 노장, 논어 이런 강의도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반야신경 강의한 게 책으로 나온 게 있어요. 거기서 유영모 선생님은 사리자를 어떻게 의역을 했나 하면은 눈 밝은 이어 이렇게 해서 눈 밝은 이어.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보니까 그 뜻을 유영모 선생이 아시고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이 아름다운 여인의 아들. 그 눈이 밝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지혜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눈 밝은 이어 이렇게 번역을 하신 게 이제 유영모 선생인데 어쨌든 사리자는 이제 사리라는 여인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지혜 제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사리자가 그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이제 그 목건년하고 둘이서 가장 뛰어났대요. 두 사람이.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부처님 제자가 된 계기가 있잖아요. 원래 그 어릴 때부터 사리자가 충명해가지고 이제 힌두교 쪽에 거기 당시 육사 외도의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사리자 벨라티푸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리자 벨라티푸타. 그 산자야라고 그러죠. 산자야 벨라티푸타. 사리자가 아니라 이 산자야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산자야가 가르쳤는 내용이 이제 뭐냐 하면은 객관적인 진리는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진리는 이제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회의론과 불가지론자였어요. 그런데 사리푸트라가 무슨 의문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은 진리는 합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진리는 합정이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불가지론이에요. 그런데 사리푸트라는 되게 재미있어요.
진리는 확정이 불가능하다. 자, 이런 가르침을 얘기를 한 게 산자예요. 진리는 확정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사리자는 무슨 의문을 품었는가 하면, 그렇다면 이 말이에요. 확정 불가능한 것은, 자, 이거예요. 확정 불가능하다는 것을 어떻게 확답할 수 있느냐. 자, 이런 질문을 가졌대요. 자, 이거 이해가 되시죠? 진리는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가르쳤는데, 진리는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실히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건 어떻게 확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즘 철학이나 심리학 용어로 메타인지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메타인지? 메타코그니션이라 그래요. 이 지혜라는, 불교의 지혜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메타인지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은. 메타인지가 뭐예요? 생각에 대한 생각이에요.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 인식을 가지는 게 메타인지인데, 기본적으로 불교 수행자들이나 선사들은 메타인지가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메타인지를 처음부터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게 화두에서도 그게 수미상공안이에요. 분명하잖아요. 그죠? 진리는 확정할 수 없다. 진리는 확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확정하는 거잖아. 그 진리는 확정할 수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확답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산자의 가르침에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건년하고 같이 이제 어디에서 아사지라는 아주 어린 이제 수행자를 만났는데, 보니까 너무 나이는 어린데도 기품이 있고 전혀 이제 몸가짐이나 이제 표정이나 말하는 게 어디에도 그 불안정한 게 없고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어디서 무엇을 공부하는 사람이길래 당신이 그렇게 편안해 보이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죠. 그러니까 이제 아사지가 아주 겸손하게, 저는 아직도 배운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스승에게서 그냥 이렇게 배웠을 뿐입니다 하고, 이제 그 아사지가 배운 내용을 얘기를 해요. 그 배운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일체 모든 법은 그 근본이 본래 인연 따라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이라서 그 주체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알면은 이 말이에요. 만약 작법이죠. 만약에 이걸 아는 사람이라면 곧 진실도 혹은 실상도,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사지가 이제 그 사리푸트라를 만나서.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사리자도 뛰어나죠.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 일체 모든 법의 근본은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 주체가 없다. 요 말을 딱 듣고 사리자는 바로 인연에 대한 가르침을 바로 감을 잡아요. 그러고 스승이 어떤 분이냐라고 이제 한번 만나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사지를 따라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그 법문을 듣고 나서 산자한테 가가지고 저는 이제 선생님을 떠나서
제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제가 만났는데 이러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스승을 만나서 다른 스승한테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산자야가 이제 그 사리부트라가 산자야가 봤을 때도 너희 되게 똑똑하고 총명하잖아. 그래서 뭐 일설에 의하면은 산자야가 떠나니까 사리부트라가 떠나니까 산자야가 피를 토하고 이제 죽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산자야가 그냥 떠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참 사리부트라가 그냥 산자야의 그 산하를 떠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250명 정도의 산자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부처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이런 가르침을 전하는 분이다. 나는 그쪽으로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한다 하니까 250명이 다 따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산자냐고 목갈라나가 250명을 다 데리고 부처님한테 기기를 해서 부처님 제자가 250명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 당시에 10대 제자 가운데도 가장 뛰어난 두 제자가 바로 사리자하고 목건년이었대요. 그래서 자청용 우베커였어요. 항상 법문을 할 때 사리자가 오른쪽에 앉고 목건년이 왼쪽에 이제 자리를 배치를 해서 제자 중에도 상수 제자였다 그러죠. 근데 이 두 제자가 정말 아쉽게도 부처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요. 목건년이 이제 다른 외도들의 폭행 때문에 죽잖아요.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사리자도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일반이 든 것 때문에 이렇게 죽고 마는데 부처님이 이 사리자하고 목건년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서 부패를 하는데 두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정말 이 두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자리가 어쩐지 틈 빈 것 같구나라고 이렇게 굉장히 아쉬워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서열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마하가섭이에요. 세 번째가. 근데 이 목건년하고 사리자가 늦게까지 살아남았으면 불교 교단이 그 다음 어떻게 됐을지 사실 알 수 없어요. 가정인데. 근데 이게 그 유명한 스님들의 제자 가운데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공자의 제자도 그랬죠. 공자 제자 가운데 공자가 가장 안타까워했고 오히려 자기보다도 더 뛰어나고 훌륭하다고 칭찬했던 게 안해였잖아요. 그죠? 아내도 공자보다 먼저 죽어서 아내가 세상을 떠나니까 공자는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하고 탄식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사리자가 어쨌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벌써 사리자가 16살에 그 산자야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배다문항에 통달을 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논리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던 그런 사람인데 바로 첫 번째 의문이 뭐였어요? 아까 얘기했던 진리는 인식할 수 없다라고 불확정하다라는 이 가르침에 그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학답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졌다라는 거. 그래서 공부의 출발이 뭐예요? 의심이에요. 어떤 의심? 진리 자체에 대한 의심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인식이 가능할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지라고 되물어보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자기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그게 통찰이고 성찰이에요. 우리가 반성한다 그러잖아요. 반성.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돌아보지 않고는 성찰이나 반성이나 명상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명상을 하는 이유. 자기에게서 일어나는 생각의 뿌리를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일어났는가 하고 생각을 돌아보는 게 그게 성찰이고 명상의 출발은 거기에요. 그리고 위파사나 한다 그러는데 위파사나도 뭐예요? 어떤 대상을 인식했을 때 색성량 미촉법에 대해서 내가 보고 거기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저것이 뭐뭐다라고. 그랬을 때 뭐뭐다라고 판단을 내리기 전에 아니면 판단을 내렸을 때 내가 뭐뭐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내가 왜 저것을 보고 뭐뭐라고 생각을 하지? 이렇게 돌아보는 게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내가 알아차리다는 거는 내가 생각을 하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혹은 느낌에 대해서 내 생각에 대해서 그 생각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메타인지잖아요. 그 메타인지를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명상의 시작이고 수행의 시작이고 마지막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대화에 있어서도 인간관계에 있어도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나 정치적인 관계에도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자기 주장만 해요. 자기 주장만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가당착에 빠지죠. 정치인들도 그러잖아.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면서 자기가 했던 얘기를 거꾸로 뒤집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모순에 들어가는 것들도 바로 메타인지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고, 메타인지 기능이 없는 사람은 수치나 부끄러움을 몰라. 자기가 뭔 말 하는지 모르니까,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지막지하게 무식하게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는데 그 생각을 옳다고 생각하고 한 번도 자기 생각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수행은 기본적으로 자기 반성이에요. 자기를 살피는, 자기를 돌아보는 것. 또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내가 일으킨 생각을 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게 이 사리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는 거고, 그리고 반야신경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색성량 미초법, 색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일어났는데 돌이켜보니까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었어. 내 생각일 뿐이었으니까 색에 대해서 뭐뭐다라고 했던 그것이 사실은 뭐였다? 헛거였구나. 그게 공이었구나. 그 실체가 없는 거였구나. 그게 공이에요. 그래서 조견, 어원, 개공이나 공즉, 색즉, 시공은 우리말로 가장 쉽게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은 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 레드파인이 영어로 마스크와 같은 거라고 비유를 했잖아요. 마스크는 자기 진짜 가짜 정체를 숨기고 겉으로 그 겉모습일 뿐이잖아. 겉모습은 껍데기예요. 껍데기, 어피어런스. 그래서 색즉시공을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번역을 할 수 있을까? 색즉시공, 조견, 오원, 개공을 제일 쉽게 번역하는 게 뭐예요? 껍데기는 다 헛거요. 껍데기는 다 헛거요. 껍데기는 다 헛것이다. 껍데기. 색이 껍데기예요. 껍데기. 실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 우리가 받는 게 전부 가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건강경에서도 계속해서 약이석계나 이 음성구와 그 다음에 여몽한포령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 그게 헛거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껍데기는 헛거다. 이게 색즉시공의 의미고, 가장 쉽게 설명하면 그 껍데기에 해당되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이름 붙여진 모든 타이틀이잖아. 그게 이제 12연계에서도 명색이에요. 내가 직업이 뭐가 됐든, 학력이 뭐가 됐든, 나이가 뭐가 됐든, 모든 붙여진 이름이나 호칭이 뭐예요? 전부 그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거는 헛거요. 그런 얘기가, 껍데기는 헛거다. 그게 색즉시공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하는 거는 다 두고, 색의 의미하고, 그 다음에 사리자가 왜 이제 반야신경의 이 대고자가 됐는지는 바로 메타인지 기능이 뛰어났으면서도 자기를 살피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벌써. 그래서 이제 사리자가 지혜제일로 칭송을 받는 이유도 그게 뛰어났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설명은 공부리색, 색즉시공, 이거는 원문 그대로예요. 원문을 다시 반복하는 것일 뿐이니까, 옆부 수사행식도 똑같단데, 그냥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사리자여, 형상의 자성은, 세계의 자성은 이 말이죠. 빈 것의 자성과 다르지 않고, 빈 것의 자성이 형상의 자성과 다르지 않으니, 형상이 곧 빈 것이요, 빈 것이 곧 형상이면, 수사행식도 또한 그러합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제가 공을 얘기하는데, 하나 설명할 게 있는데, 요게 맨 밑에 부분, 우리가 그 산스크리트 원문에 수냐타 락샤나라고 했는데, 금강경 할 때 요 원문을 소개해드렸죠. 니미타하고 락샤냐하고 산저냐, 이렇게 했는데, 근데 니미타는 겉모양이나 외관을 이게 똑같이 상으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현장하고 고라미지빠가 글자를 어떤 사람들은 서로 상자로 번역하고 현장은 생각 상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의미상으로는 서로 상자보다는 이게 더 맞다 그랬죠. 우리 관념이니까, 이미지화된 우리 생각이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세 개 다 상으로 번역을 하는데, 이러니까 원문의 의미가 다른데 한 글자로 똑같은 상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헷갈리는데, 이게 구분을 해서 봐야 되는데, 겉모양이 니미따라면 락샤나는 특상, 특정한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상, 이게 이제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32상호 뭐 이런 거를 얘기했을 때, 그 다음에 산자냐는 이게 우리 생각으로 붙여진 관념이에요. 근데 사실은
니미따나 락샤나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 부여한 게 전부 다 산저냐라는 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색도 그러한 상인데, 근데 여기서 공상이라는 말을 락샤나로 적어놨던 이유는 뭐냐면요. 초기 불교에서 그냥 안아트만이라고 얘기했을 때, 무자성, 무아라고 했을 때 그 의미를 정확하게 그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락샤나라는 의미를 언어를 쓴 것 같아요. 공의 특성이란 뜻이에요. 자성이 없다는 특성이죠. 자성이 없다는 특성. 이게 공의 의미예요. 자성이 없다라는 성질. 그래서 이게 공성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공상 혹은 공성. 그러니까 공상은 자성이 없다라는 특징이라는 뜻이지, 이것이 무슨 공이라는 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공이라는 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에 대해서 이제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제 요거를 보면 중국의 우리 법장 스님도 오래전에 벌써 이 공에 대한 오해를 하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반야바라밀타 신경 약소라는 그 이제 반야신경 주석서가 있는데요. 여기에 굉장히 심플하게 공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공난이 보살 삼류종의 일이공이색이라고 해놨는데, 공난이 보살은 세 가지 의심을 갖고 있다. 근데 공난이 보살이 어떤 보살이에요? 너무 웃기죠? 현장쌤이 되게 유머 감각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공의 의미를 어려워하는 보살이라는 뜻이에요. 그 보살들이 공을 헷갈리는 보살들은 이 말이에요. 공의 의미를 헷갈리는 보살들은 세 가지 공을 헷갈린다 이 말입니다. 세 가지 공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첫 번째 의심이 뭐냐 하면은 공이 색과 다르다는 것이니 색 외의 공을 취한 것이다. 그 색을 떠나서 색 밖에 따로 공이 있다라고, 공이 색 말고 뭔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색 외의 공이에요. 우리가 공이다 하니까 색 말고 따로 공이 뭔가, 색 말고 공이 뭔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은 지금까지 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나도 이렇게 생각했는 것 같아. 나도 그래, 전에 그때 같이 공부하던 분이 이 구절을 소개를 하니까, 이거 제가 바로 공난이 보살이네. 내가 본명을 공난이 보살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색 말고 색 밖에 공이 따로 있다라고 보는 거.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들 때문에 색뿌리 공을 밝혀 그 의심을 잘라낸다. 그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의심은 공이란 색을 없앤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색을 다 없애면, 이게 단멸이란 말이에요. 색을 다 없애고 나면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다 부서지고 없어지고 썩어서 문드러지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아니면 어떤 사람 또 어떤 학자들이나 스님들 중에도 이 책상에 있고 물체가 있는데 그것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중간에 구멍이 붕붕 뚫려 있죠. 그리고 이것이 오래 지나고 나면은 변해가지고 다 이제 결국 없어지고 마니까 이걸 무상하고 연결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고정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실체가 없고 나중에 보면은 결국은 이제 다 없애고 나면 그게 공이다. 이것도 뭐예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는 말이야. 공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색을 없애고 색을 다 없애버려야 나타나는 게 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색적 시공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색이 공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색이 곧 공이다. 그것은 단멸공이 아님을 밝혀 그 의심을 잘라낸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심은 공이 물질이라는 것이니, 심지어 색이 아니라 공을 물질화하는 거예요. 공을 유라고 취한 것.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물질처럼. 그래서 이제 공적 시색으로 공으로서 공을 취할 수 없음을 밝혀 그 의심을 잘라낸다. 그래서 세 가지 의심이 이미 그치면 진공은 저절로 나타난다. 그래서 요거 이제 보충 설명, 여기 내용 되게 재밌죠? 아주 심플하게 해놨는데, 이걸 다시 정리하면은 요 세 가지예요. 색을 떠나서 공이 따로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설명하지만 색의 성질이 실체가 없다라는 의미가 공이라는 말이에요, 그냥.